그러나 구이동과 같은 크기의 방이 8개 있는 것을 볼 때 구이동 인원의 8배, 즉 100여 명의 군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보르성엔 어떤 병사들이 있었을까? 구이동보다 상급 부대인 만큼 다양한 병종이 존재했을 것이다. 말 위에 발을 걸치고 올라탈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등자다. 보르성에 말을 타는 기병이 있었다는 증거이다. 갑옷의 부속품인 철편과 투구의 윗부분인 복발도 보인다.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기병은 중무장 기병이다. 그리고 이들 중무장 기병은 5세기 중엽 동아시아 최강을 자랑했던 고구려군의 최정예 부대였다. 고구려의 강경 통항 때, 그때 고구려가 동아시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아마 그렇게 고구려 군사가 그때 최강의 군대가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일단 보기 합동전을 아주 효과적으로 치렀다는 겁니다. 기동성 있고, 또 산악 지형에 아주 잘 익숙된 기병과 또 그걸 갖다가 잘 따라주는 발빠른 보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전투를 잘 치렀던 것 같고요. 1500년 전 한강유역 아차산에 주둔한 군대는 당시 동아시아 최강의 고구려군이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강을 사이에 둔 고구려군과 백제의 팽팽한 대치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더욱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당시 삼국의 역학관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500년 전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은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등 철저히 자국의 이익에 기반을 둔 동맹관계를 펼쳐왔던 것입니다. 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 손을 잡았다가도 놓고 또다시 합치기를 반복해왔던 것입니다. 5세기에 접어들면서 고구려는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본격적인 남하를 시작한다. 당시 삼국 중 가장 약했던 신라의 선택은 단 한 가지, 강자편에 서는 것뿐이었다. 심지어 신라는 왕자인 실성을 고구려의 인질로 보내면서까지 강대한 고구려의 우산 속으로 숨어 들어간다. 백제는 가야, 외등과 손을 잡고 신라를 공격한다. 그러나 신라에게는 이미 고구려라는 강력한 원군이 있었다. 대포항 비문에 보면은 400년에 바로 영락 10년이 되겠습니다. 5만 명에 이르는 보병하고 기병의 고구려 군대가 낙동강 유역으로 출병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고구려하고 신라가 한패가 되고, 그리고 백제하고 가야, 외라고 하는 삼각 동맹 체제의 군대가 동원돼서 싸우는 일종의 국제전이 되겠습니다. 바로 두 개의 큰 세력에 맞닥뜨려가지고 낙동강 유역에서 대규모 회전을 벌이게 됐던 것입니다. 원군으로 도착한 고구려군은 신라에 쳐들어온 백제군을 물리친다. 그러나 승리 후 고구려군은 돌아가지 않았다. 신라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고구려군은 계속 신라 영토에 주둔했던 것이다. 군사 주둔으로 드러난 고구려의 야심은 급기야 신라의 내정 간섭까지 하게 되며 고구려 스스로 신라 왕을 선택하고 맞지 않은 왕은 죽이기까지 한 것이다. 당시 신라에는 일찍이 고구려의 인질로 돌아갔다 돌아온 실성왕이 있었는데요. 그의 강력한 라이벌로
눌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고구려는 이 실성왕과 눌지 가운데 눌지를 정치적 파트너로 삼기 위해서 실성왕을 죽이고 눌지를 왕위에 앉히게 합니다. 그러나 고구려의 속셈을 꿰뚫어본 눌지왕은 고구려로부터 벗어나려는 자주화의 움직임을 보이게 되고 결국 신라는 433년 백제와 다시 동맹을 체결한다. 독립을 해야겠다. 고구려의 어떤 손아귀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각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그 기반이랄까, 정치의 어떤 세력이 증대돼 나가면서 그러한 그 생각을 절실하게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는 고구려의 품 안에서 벗어나가지고, 과거에는 적대국이었던 백제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두 세력이 연합을 해가지고 고구려의 어떤 남진 정책이랄까, 이것을 막아내야겠다라고 하는 백제하고 신라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나제 동맹이 이제 체결됐다고 볼 수 있고. 즉 신라는 고구려의 영향 아래 있으면서도 내부로는 백제와 손을 잡았던 것이다. 그러나 너무도 강성한 고구려 앞에 아직 나제 동맹은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 사건이 터진다. 신라 영토인 실직에서 사냥을 하던 고구려 장수가 신라의 성주에게 무참히 살해를 당한 것이다. 당시 고구려에 대한 신라의 태도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고구려는 심기가 대단히 불편하게 됩니다. 그러자 신라는 고구려에 사과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신라의 사과는 표면적인 것이었을 뿐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10여 년 후에 오히려 신라에서는 경주에 부근에 주둔하고 있었던 고구려 주둔군 100여 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무렵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한다. 백제가 북위에 보낸 한 장의 국서, 한강을 사이에 두고 고구려와 대치했던 백제는 북위에게 고구려의 공격을 부탁했던 것이다. 그러나 북위는 이때 백제의 요청을 거절하고 만다. 고구려를 자극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당시 그 백제는 고구려하고 북위를 이간질시키려고 그때 이제 472년에 국서를 보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 상황에 북위는 이제 말려들지 않으려고 이제 했던 것이고, 왜 그러냐면 고구려 군사력이 강대했고 또 국경을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구려를 자극시켰다가는 상당히 어려운 그 처지에 놓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개입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북위가 거절한 국서는 오히려 고구려의 손에 들어간다. 475년 고구려는 드디어 백제를 치기 위해 한강을 건넜다. 백제의 공격을 시작으로 고구려와 나제 동맹군의 치열한 싸움이 전개된다. 이후 고구려와 나제 연합군은 힘겨운 공방전을 되풀이한다. 사정은 한강 유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이런 팽팽한 대치 관계를 70여 년간이나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힘의 균형은 언젠가는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평양 천도 이후 이곳 구이동, 초소나 보루송들은 이 백제를 치기 위한 전진기지로 세워졌었습니다. 그러나 100여 년 뒤 이 힘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이 강력한 동맹을 맺은 백제와 신라가 밀고 올라오면서 이곳